국제기구 무슨 국제기구야. 영어 막 토익 700점도 못 넘어서 카츠사 못 간 완전 그냥 토종 한국인인데 무슨 국제기구 샬라샬라 영어도 못하는데. 국제기구 직원이 되려면 이제 어떻게 하는 좀 여쭤보려고 해요. 본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 국제기구에서 일하시게 되셨고 일하실 생각을 갖게 되셨나요? 국제기구 들어가는 방법은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것들은 온라인에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국제기구를 좀 잡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국제 공무원이니까 멋있어 보이고 유엔 여권 막 파란색.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잡이 아니라 약간 라이프 스타일이나 본인의 비전이 소명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잡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보다 화려하지 않고 생각보다 세크리파이스 해야 되는 삶의 부분들이 많고 본인이 자기의 삶,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 세상에 딱 내놓고 봤을 때 옛날에 심시티라는 게임이 있잖아요. 다양한 롤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도 발전기 짓고 막 다양한 롤들이 있어요. 누군가는 마스터 플래너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스타크래프트처럼 너는 저쪽 가서 저 발전기를 쳐, 너는 저쪽 가서 뭐를 해, 저쪽 가서 싸워. 이렇게 누군가는 코디네이션 오케스트라를 하고 있는데 오케스트레이트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봤을 때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차를 더 팔라고? 라고 하기에는 제 스스로 답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창조주가 나를 세상에 보낸 이유는 아마도 조금이나마 세상에 거꾸로 가거나 나쁘게 가거나 혹은 더러워지는 것들을 조금이나 막을 수 있는데 나의 이런 성격과 재능과 경험들을 쓰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어렸을 때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단지 제가 뭐 교회에 열심히 하는 전혀 선교사, 뭐 초중고 때 제대로 다니지도 않았지만 그때 선교사 꿈을 왜 가지고 있으면 해외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되게 한국에 자랐고 서울 어렸을 때 주변에 해외에 살다 온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막 살다 온 애가 있었으면 막 왕따 당하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이구. 어찌됐든 네, 저희 동네는 그랬어요. 그런 애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그랬는지 해외 생활, 해외 다양한 나라에 사는 건 어떤 걸까라는 그런 열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호기심들. 내가 하는 일이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국제기구 혹은 NGO 이런 틀로 그러다가 여기저기 길을 갖고 그때그때마다 기회에 있을 때 지원을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국제기구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국제기구 무슨 국제기구야. 영어 막 토익 700점도 못 넘어서 카츠사 못 간 완전 그냥 토종 한국인인데 무슨 국제기구 샬라샬라 영어도 못하는데 그랬지만 그냥 조금씩 한 걸음씩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조금씩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여기 와 있더라. 저에게 맞는 것, 제가 가장 임팩트 있게 할 수 있는 조직이 국제기구라고 나중에 정의가 된 것 같아요. 지금의 위치에 오시기까지 대학 졸업 무렵부터 간략간략하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떤 스텝을 밟으셨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저를 규정한 한 가지 경험이 있어요. 유스클립이라는 NGO 단체예요. 대학생들이 운영하는 단체였고 저도 한때 공동 대표였는데 야 세계 난민의 날이 내년 6월에 20일에 온대. 그래 그럼 엠네스티랑 몇 군데 큰 NGO에 가서 우리 같이 해볼까요? 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길거리에서 뛸게요. 아젠다를 주세요. 막 이래가지고 같이 난민의 날도 기획해서 막 광화문에서 찌라시도 날리고 이런 것들 기획하면서 대학교 때 그런 생활을 보냈던 것 같아요. 학교 생활 별로 열심히 안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저는 교환학생을 태국으로 갔는데 그것도 이제 뭐 사연이긴 한데 대부분 다 미국으로 교환학생 많이 가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영어를 못했는데 해외 경험은 하고 싶은데 토플 점수가 100점이 못 넘어서 미국은 떨어지고 이제 태국을 지원했죠. 태국은 미달이 돼서 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원을 했지만 미달돼서 갈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제 태국에 가서 태국이 너무 좋았어요. 태국에서 좋은 경험도 많이 했고 오히려 미국 애들은 태국에 많이 오더라고요. 사실 미국 교환학생 가면 일본하고 한국 애들하고만 놀다 오잖아요. 미국 애들 안 놀아주니까. 태국은 이제 미국 애들이 따뜻한 해를 쐬러 오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애들하고 많이 놀아주거든요. 그래서 미국 애들하고 엄청 놀면서 그때 영어가 많이 들었죠. 태국에서 이제 대학생이었을 때 제가 이제 난민 관련해서 한국에서 계속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UNHCR이란 난민 기구에서 그때 그 컨설턴트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왜냐면 그때 2006, 7년도에 탈북자 난민들이 갑자기 늘면서 이걸 난민의 인터뷰를 해야 될 사람이 필요했고 저는 이제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좀 하니까 그런 사람이 필요해서 그런 걸 하면서 UNHCR에 처음 이제 발을 들이게 됐죠. 그때 그런 경험 쌓으면서 UN이란 데가 이런 데구나. 엄청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있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많이 알아서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가 대기업에 취직하게 됐어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일을 제대로 하려면 석사를 유학을 가야 되겠더라고요. 해외 난민이나 이런 걸 공부하려면 해외로 유학을 가야 되는데 해외로 유학을 가려면 뭐가 필요하면 돈이 돈이 필요해요.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고 직장 경험도 필요해요. 사실은 학부를 마치고 바로 가기에 뭐 부모님이 미국 유학 1억, 2억 들거든요. 대주 대달라고 생각도 안 했었고 대조 대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런 상황이었고 일을 배워보자. 사기업이라는 걸 들어가서 근데 엄청 많이 배웠었고 그래서 지금도 문서 작업이나 기획서를 쓰고 이런 것들은 사기업에서 트레이닝을 받았던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너무 도움이 되고 오히려 비영리 기구에서 일을 했었던 다른 직원들보다 제가 엑셀이나 이런 것들을 물론 한국 사람들이 원래 잘해요. 역시 기본으로 엑셀. 문서 작업은 엑셀에 막 갑자기 셀을 막 숨겨요. 막 이렇게 클릭해서 컨트롤 H를 누르면 사람들이 준, where's the line? 어디 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놀래. 그러면 걱정하지 마. 이걸 드래그 한 다음에 더블 클릭하면 다시 나와리 말들이 amazing, 준, you're genius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이 컴퓨터 되게 잘하고 이거 줌 미팅 하는데 소리가 안 들려. 기다려봐. 프로젝트 나가지고 딱딱딱 해주면 쫙 나오고 이런 것들을 많이 자연스럽게 주니어 때 사기업에서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행사 기획하고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한 2년차 되던 차에 아시는 분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지 않을래? 아프가니스탄에 난민 관련한 개발 프로젝트가 있는데 코이카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야. 근데 다음 주에 출국이야. 갈 수 있겠어? 이러고요. 전 이제 양재동 회사에 출근할 딱 아침 7시였는데 아침 7시부터 전화해서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딱 자다가 잠깐 짱 박혀서 소파에 자고 있었는데 다음 주에 아프가니스탄에 출국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정말 빵당했죠. 결혼을 생각하는 여자친구도 있어요. 지금의 와이프죠. 그리고 대기업 잘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다음 주에 출국. 그래서 엄청 많이 고민을 했어요. 한 하루 정도 고민을 하다가 지금의 와이프인 여자친구한테 가고 싶다라고 하니까 이제 강남역에서 편의점에서 뭐 던지지만 않았지 무슨 소리 하지 말아라. 지금 방송에 와이프분 계시죠? 여기 들어와 계시죠? 네. 네. 결혼했으니까 다행이죠. 네. 저한테는 인생의 기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다시 너무 그런 쪽에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돌아갈지 몰랐고 돈도 조금 모았고 이제는 좀 제대로 돌아가고 싶은데 더 늦기 전에 그때가 29살이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일주일 만에 정말 회사를 그만뒀어요. 결국에는 저는 그때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가는데 너무 불안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많이 울었어요. 가면서도 되게 많이 울었고 그런데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게 지금 한번 던지지 않으면 이거 좀 다시 돌리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었고 지금 생각하면 최고의 배팅이었고 그러면 지금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유학밖에 없다. 그리고 그 전부터 제가 가고 싶은 대학원이 있었어요. 제가 결국엔 갔었죠. 미국의 플래처 스쿨이라고 난민 관련된 수업들도 되게 많았고 국제 문제를 전 세계에 있는 애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배우는 그런 2년짜리 석사 과정이었어요. 한비아 씨 아시죠? 한비아 씨가 네. 그 학교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GRE를 토플을 아프가니스탄에 있을 때 준비해야 되잖아요. 와, 토플 봐야 맞네. 되고 GRE를 네. 봐야 되니까 학원도 없는데. 학원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기 해커스에서 출국 전에 한 2주 정도 다녔어요. 다녀서 거만어만 받아가지고, 알죠? 단어. GRE를 볼 때 해야 되는 거의 만점 단어, 그것만 가지고 아프가니스탄에 가가지고, 진짜 매일 공부했어요. 거만을 막 외우고, 그래서 토플을 봐야 되는데, 구글로 검색했어요. 아프가니스탄 토플을 어디서 봐야 되지?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가야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카불에서 2시간이 떨어져 있는 파루안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갈 수가 없어요. 헬리콥터 타고 가야 돼요. 근데 내가 대표님한테 저 토플 보러 카불에 좀 다녀오고 있다. 이럴 수 없잖아요. 헬리콥터 한 번 뜨는데 500만 원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면 어디가 가까울까 하니까 제가 휴가 갈 때 두바이를 경우에 갔는데 두바이에 토플 보는 데가 많더라고요. 구글에 검색하니까 그냥 사막 가운데 토플 보는 토플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무작정 하고 휴가 때 그 택시 타고 가자. 갔는데 진짜 막 사막 같은데 막 지나서 막 좋은 건물이 딱 있더라고요. 가니까 시험장 그런 데서 토플 시험 보고 점수 망쳤죠. 무슨 정말 생뚱맞은 데 가서 점수도 안 나오고 또 GRE는 보러 한국 갔다가 또 오사카 가가지고 GRE 보고 2번이나 보고 그 돈 들여서 점수가 너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역시 그냥 아프가니스탄에서 혼자 공부하기엔 난 정말 한국에서 자랐고 영어 공부도 못하고 항상 영어는 내 발목을 잡는구나 이래서 근데 어쨌든 지원을 했는데 한 10군데 지원했어요. 제가 이제 플래처는 진짜 높은 학교였거든요. 전 당연히 안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낮은 학교들이 다 떨어지고 이렇게 다른 학교 붙긴 붙었어요. 낮은 학교들. 근데 이 학교 하나
핏이 딱 맞았나 보네요, 진짜. 핏이 맞았던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이 학교 거의 꼴찌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석사를 미국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분쟁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학문 쪽으로 많이 접근하다 보니까 분쟁이 문제인 거예요. 어디선가 문제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분쟁의 가장 최대의 피해자는 여성들 혹은 이제 아동들이란 것들을 계속 알게 되면서 그러면은 내가 분쟁이란 원론적이고 되게 티오레티컬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들은 어떤 것들을 겪고 있는가 이런 쪽을 좀 하자 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아동의 인게이지먼트하고 여성들을 어떻게 프로텍션하고 이런 것들에 관해서 계속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런 시간을 보내느라 2년 동안 석사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가 지금 하는 일하고 핏이 정말 맞았던 것 같아요. 정말 그 2년 동안 공부만 배운 게 아니라 소셜을 배운 것 같아요. 막 영어 빠른 애들이 막 미국 애들이 막 얘기하면 이거 어떡하지? 얘가 다른 데로 옮겨가네? 내 얘기가 재미없나 보다. 내가 뭐가 잘못한 거지? 나 되게 한국에서 나름 어트랙티브한 사람인데 왜 이 사람들은 나랑 2분만 있다 저 자리로 익스큐즈 미 하고 다른 데로 가는 것인가? 한국에 있을 땐 사람들이 나한테 모였는데 지금 내가 쫓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 알죠? 맥주 들고 네, 어느 순간에 완벽히 공감합니다. 네. 사람이 없는 느낌. 딱 내가 빨랑 저기 인싸가 돼야 되는데 아무도 다 그냥 숭숭 지나가는 듯한 느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부끄럽고 되게 좌절감이 들었는데 어찌됐든 그것도 제가 또 극복해야 되는 과제였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한 2년 지나니까 이제 내가 내 성격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가 되더라고요. 2년 동안의 가장 성과는 공부도 아니었고 2년 후에 인기 투표해가지고 2명의 연사를 뽑아서 저희가 이제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이 플래처 스쿨의 뭐 60개국의 친구들 중에 너희들을 가장 레프리젠트 할 수 있는 2명을 뽑아줘라는 그 소개예요. 근데 대부분 미국, 백인, 아이비리그 애들이 그쵸. 당연히 후보죠. 근데 인터내셔널 후보는 저밖에 없는 거예요. 저같이 어찌됐든 그 말 그대로 넌 미국 애들한테 엄청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2년 후에 그렇게 그거 하게 됐어요. 그래서 졸업생 스피커를 하는데 그게 되게 저한테는 UN을 들어가는데 큰 준비가 됐던 것 같아요. 졸업 때쯤에 그 코이카에서 다자 협력 전문가랑 프로그램이 떴고 다자 협력 전문가? 되게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래서 또 온라인으로 지원했는데 된 거예요. 그렇게 유니세프에 가게 됐어요. 전 유니세프에 갈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었거든요. 왜냐면 유니세프는 생각보다 되게 전문적인 조직이고 식수위생이면 식수위생 전문가, 보건이면 닥터 혹은 뭐 널싱이라든가 그런 백그라운드, 혹은 뭐 커뮤니케이션이면 뭐 포멀 저널리스트라든가 다들 전문가인데 나는 딱히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라고 했는데 어찌됐든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발을 들이게 됐고 한국 정부의 도움이었죠. 그래서 그리고 뭐 저 네팔에 있을 때 지진도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7.8 지진을 겪으면서 저는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보고 저희 집도 금이 가고 아이들하고 밖에서 잠 자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해를 입었지만 어찌됐든 그 가장 필요한 순간에 네팔에 있을 수 있었고 그러면서 실제로 지진이 났을 때 유니세프나 유엔이 어떻게 돕는지 배우게 된 거죠.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엄청 네팔에서 많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그렇게 지금까지 있어요. 그러다가 가나에 가서 또 있다가 와, 엄청 다이나믹하시네요. 계속 나라도 옮겨 다니셔야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국제기구 직원으로서의 처우나 삶의 질 같은 건 어떠세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얘기보다는 좋은 얘기도 있지만 제가 한국을 떠나지 10년이 됐거든요. 근데 지난 10년간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추석이나 설날 때 한국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첫째를 메이드 인 네팔이었거든요. 네팔을 만들어서 네팔에서 산정검사 병원 가고 네팔에서 그 막 뒤에 시꺼멓게 되어 있는 카페트 같은데 임신한 와이프 태우고 맨날 산정검사 받으러 가고 차도 없어가지고 그리고 똑같은 거 맨날 타고 가고 그런 환경이 저는 너무 좋았지만 아이들하고 계속 같이 지내기에는 힘든 환경도 있고 가나도 그랬고 둘째는 메이드 인 가나거든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환경에서 아이를 갖고 부모님이나 친구의 도움 없이 해결해야 됐다는 것들 그런 것들이 되게 외롭고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만큼 경험이 되게 부자이기도 하죠. 근데 실제적인 대우는 좋은 것 같아요. 유엔의 직원들은 그렇게 험지든 저개발국이든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거에 맞는 대우들을 많이 해주려고 노력을 하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직원들의 복지가 돼야 좋은 탤런트들을 모집하고 그 사람들이 좋게 프로덕티브하게 할 수 있으니까 뭐 주거 같은 경우도 국가마다 조금씩 지원금이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뭐 5세가 넘으면 학비가 80%가 지원된다든가 이런 장점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국제학교에 보낼 수 있고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사기업에서 오는 주재원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국내 대기업 생활이랑 지금 이 국제기구 직원들 삶을 좀 비교해 보실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비교를 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 물이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물 들어올 때 노점을 말했잖아요.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생각지 못하지만 가진 스킬들이 되게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컨트리뷰트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코로나 사건을 봤을 때도 그렇잖아요. 한국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걸 저희도 놀랐죠. 제가 질문하고 좀 다른 얘기 왜 하냐면 국내 대기업
하고 비교를 하자면 국내 대기업에서 쓸 수 있는 그 스킬들을 제가 지금 되게 많이 와서 쓰고 있거든요. 차이점은 뭐냐면 그 우리가 싫어하는 대기업의 권위적인, 그다음에 수직적인, 혹은 조금 남성 중심적인, 혹은 주니어는 문서 엑셀만 해라는 낮은 일을 시키는 업무 분장에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서양 중심의 조직이고요. 유엔은 실제로 너한테 큰 일을 줄 테니까 네가 기획부터 책임까지 다 져. 못하면 네 잘못이야. 그리고 그거에 대한 권한을 주고 할 수 있게 내가 주니어든 뭐든 권한이 주어졌을 때 확실히 밀어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뭐 눈치 안 봐도 되고 퇴근, 휴가 뭐 이런 것들 전혀 눈치 안 보고, 저는 지금 심지어 텔레워킹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도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텔레워킹이에요. 그냥 커피숍 가서 일하고. 왜냐면 내가 일하는 거 보스가 믿어주거든. 시스템이 한번 사람들이 믿어주는 것이 관리의 문화가 아니라 신뢰의 문화가 되면 사실은 퍼포먼스가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내가 가족들과 가질 수 있는 시간들, 내 삶의 질, 내가 삶을 더 즐길 수 있는 레벨을 기회비용으로 따지면 내가 더 많이 받는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그런 자존감으로 버티는 거죠. 제가 국제기구 같은 준비하는 친구들이나 뭐 그런 거 꿈꾸는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들었던 건데, 그런 쪽 국제기구를 가면 두 가지가 있어요. 유복한 자제직분들이 되게 많으시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UN 본부 뉴욕에서 인턴십 어퍼튜니티가 나왔는데 무급이다. 이러면 사실 거기를 그냥 살기 위한 되게 코스트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커버되는 애들이 주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외국어 몇 개씩 하는 능력자들 바글바글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영어 잘한다고 막 갔더니 3, 4국어 하는 애들 이렇게 세고 셌다 막 이런 얘기들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두 개에 대해서 본인은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유복한 자제는 제가 이제 그 사전 인터뷰하고 생각해봤는데 사실은 좀 팩트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아까 뉴욕 인턴십 얘기했지만 유복한 자제들이 많이 들어오죠. 왜냐면 특히나 한국 사람들 기준에, 저희는 지금 여기서 사우디에 뭐 혹은 미국에 영국에 얘기하지 마시죠. 걔네들은 우리랑 아이 컨텍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죠, 네. 한국 애들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실제로 UN 인턴을 하고 이런 친구들 중에 유복한 집안의 애들이 많아요. 왜냐면 UN 인턴을 구할 만한 스펙을 쌓으려면 어렸을 때 외국에 살았거나 외고를 나왔다거나, 요즘 같은 경우 요즘 친구들 외고 나오려면 어렸을 때부터 학원 엄청 다니고 교육적인 에셋들, 부모님이 교수라던가 어렸을 때 그런 친구들이 많을 확률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유엔에 들어와서 지금 한 7, 8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은 들어오긴 하지만 오래 남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투자했던 그 교육에 비해서 여기서 견뎌야 되는 삶의 무게들이 되게 크거든요. 그 언어하는 그 되게 약간 저는 되게 스튜피드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 제 친구 중에 모로코 친구가 있어요. 모로코 네덜란드에서 자랐어요. 걔는 7개 국어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생각보다 걔네가 똑똑하고 돈이 많아서 언어를 잘하는 친구보다 그냥 프랑스어 친구인데 프랑스 영어에서 태어나서 프랑스어도 하고 영어도 하는 그런 친구들이 글로벌리 너무 많아요. 쉽지 않은 경쟁이긴 해요. 근데 그거를 이기려면 자기가 잘하는 걸 계속 더 잘하거나 아니면 제2외국어를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제2외국어를 되게 잘하려면 거기에 어렸을 때 살다 오지 않는 이상, 본인이, 저도 중국어 대학교 때 공부하고 제2외국어 중국어로 있지만 계속 막 수련하고 중국에 살지 않으면 다 까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되게 중요한 생각이 드는데, 제2외국어는 하면 훨씬 좋고, 그리고 그게 어떤 나라 어떤 직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나라를 이동하시면서 살고 계시잖아요. 앞으로는 어디에서 어떻게, 본인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모르는 것 같아요. 다음 말레이시아에서 어느 국가로 갈지는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산만하고 되게 즉흥적인, MBTI로 치면 ENFP형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꽂히면 달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삶의 계획을, 물론 브로드하게 방향성을 잡지만 되게 마이크로하고 디테일하게 빡빡하게 해서 이걸 어치브하기 위해서는 이런 영어 점수가 필요고 이런 스타일이 못 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방향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이 너무나 재미있고 되게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외에서 잡에 만족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문화를 배우면서 실제로 현장에도 가까이 가고, 때로는 약간 말레이시아 같이 좋은 나라에서 좋은 삶의 퀄리티를 누리면서 정부랑도 가까이 일을 하게 되고,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서 계속 있고 싶어요. 그게 유니세프가 됐든 다른 유엔 기구가 됐든 한번 계속 해보고 싶어요. 앞으로 6, 7년 되면 더 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정도 속도로 배운다면. 그렇게 나이를 들고 한 10년 이 정도 있으면 제가 쌓은 경험이 엄청 한국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더라고요.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저의 가슴을 건드렸던 것은 사실은 탈북자 난민이었어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돌아간다면 결국에는 한국,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국제적인 역량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지금은 당분간 10년, 15년간은 계속 여기 유니세프,
혹은 이런 국제기구에서 한번 끝장을 보고 싶다 생각이 들어요. 음. 어디까지 해보자. 내가 네. 어디까지 할 수 있냐. 음. 돈 안 되지만 준용 씨도 어찌됐든 지금 개인 돈 사비 들여가면서 다 하는 건데 내일 출근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스피릿 너무 좋고 우리 항상 계속 오지랖 넓게 살아갑시다. 아유, 아주 좋습니다. 지금까지 유니세프 말레이시아의 행동변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일하고 계신 김영준님과 함께 했습니다. 형,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별을 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지랖 넓게 알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